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6일 늦은 밤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요새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롤란트 에머리시 감독이 만든 이분이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아주 히트작을 만든 유명한 분이죠. 이 영화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미국 영화입니다. 약 1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작년 연말에 개봉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현재 약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까 상업적으로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평은 매우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사실에 상당히 충실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미드웨이를 모티프로 한 영화는 한 4, 50년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는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영화도 아주 잘된 영화였습니다. 이 미드웨이 영화가 나왔으니까 이 영화를 보러 가시기 전에 또는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미드웨이를 이 역사 속에서 한번 재조명해 드릴까 합니다. 미드웨이와 더불어 자주 영화가 되는 게 진주만 기습이죠. 돌아.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진주만 뭐 이런 건데, 특히 10여 년 전에 나왔던 진주만이라는 영화는 실제 전투 장면이 실전 상황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은 1942년 6월입니다. 1942년 6월. 그리고 진주만 기습은 펄하버 기습은 1941년 12월 7일 현지 시간으로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해야 됐느냐 하면은 1941년에 일본 군대가 지금 인도차이나 지금 월남등이 있는 인도차이나로 진주를 합니다. 군대를 보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특히 영국과 손잡고 봉쇄작전을 펴니다. 일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본의 미국 석유회사가 기름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기름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일본은 석유를 거의 미국 메이저 회사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석유가 끊겨버리면 전쟁을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되니까 전쟁을 좀 깊이 하려고 했던 일본의 해군도 할 수 없다. 개전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만 기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주만 기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연합함대가 만들어집니다. 막강한 함대입니다. 그래서 약 200해리까지 비밀리에 접근을 합니다. 함재기가 뜰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비밀리에. 그러니까 전혀 미국이 지금 대함대가 접근하고 있는 걸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정찰 능력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접근한 이 나구모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함대 공격부대의 규모는 어땠냐면 항공모함이 6척이었습니다. 전함이 2척, 중순양함이 2척, 잠수함이 3척, 그리고 유조선, 지원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60대의 전투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잘 된 조종사들이었습니다. 12월 7일 새벽 여기서 제1진이 발진합니다. 183대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진주만 부근에 미군 레이더 기지가 있었는데요. 한 사병이 아침 7시 교대 직전에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난 큰 항적이 진주만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직 장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장교는 걱정 마라. 그거는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오고 있는 우리 비행기일 거야 라고 멋대로 짐작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주만 주변의 해군, 육군의 근무 상태는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대공포가 780문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4분의 3은 근무자가 없었어요. 총탄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49분 일본 함재기가 호놀룰루를 폭격을 합니다. 25분 이내에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던 미 해군 함정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남 아리조나호는 침몰을 했고, 오클라호마호는 선체가 뒤집어졌고, 캘리포니아호는 침몰을 시작했고, 다른 4척의 전함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전 9시에 다시 제2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함재기가 제2파가 왔어요. 이들은 약 45분간 폭격을 했습니다. 이때 피해가 어떻게 됐느냐. 우선 2,408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미군이 가장 많이 죽은 날일 겁니다. 아마 미군이. 전함 8척 중에서 4척이 침몰했습니다. 나머지 4척은 크게 부서졌고, 구축함 3척, 기타 군함 4척 침몰됐고, 미군 항공기가 188대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159대는 대파되고 2,408명이 전사하고, 그러면 일본군의 피해는 함재기 28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잠수함 1척과 소형 잠수함 5척이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다행이었어요. 여기에 항공모함이 없었어요. 항공모함이 사실은 제일 표적이었는데 항공모함은 다른 데서 출항하고 없었습니다. 태평양상의 웨이크 섬에는 엔터프라이즈호, 미드웨이 섬의 렉싱턴호, 샌디에고에 사라토가호가 가 있어가지고 미 해군은 결정적 타격을 면하게 됩니다. 나구모 부사령관은 이때 제3파 제3번째의 함재기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자고 하는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그때 부하들이 좀 앙앙불락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부하들 말대로 했으면은 항만 저반시설, 저유시설을 폭격해가지고 당분간 군항으로 서지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잠자던 사자 미국이 국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로서는 우선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은 미국 사람들의 이 사기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럴 때 사기를 올리려면 특공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42년 그 다음 이듬해죠. 4월 2일 특공작전을 계획합니다. 4월 2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항공모함 호네트호에는 B-25 중거리 폭격기 16대가 실려 있었어요. 편대장은 제임스 둘리틀 중령. 이 사람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난 항공모함 호네트호는 저 북태평양 쪽으로 갑니다. 북태평양을 횡단해가지고 일본에 가까이 갑니다. 일본 열도로 접근해가지고 이 폭격기를 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쿄로부터 약 65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호네토는 일본 해군 정찰함을 발견합니다. 일본 함정도 저기 미국 항공모함이 있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위치가 탄로났다 해서 서둘러 폭격을 명령합니다. 윌리엄 헬시 제독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6대의 폭격기가 호네토호에서 뜹니다.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과연 좁은 이 항공모함 갑판에서 뜰 수 있느냐 조마조마합니다. 어쨌든 16대가 떠요. 떠가지고 목표를 도쿄로 잡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도쿄를 낮에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폭격을 해도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항공모함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10세대는 도쿄를 폭격하고 나머지 세대는 다른 곳을 폭격했는데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4대는 중국에 가서 다시 착륙을 합니다. 한 대는 소련으로 가서 착륙을 해요. 나머지 11대는 중국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승무원들이 뛰어내리고 비행기는 포기를 합니다. 이날 기습에 참여한 조종사들, 승무원들 포함해서 80명의 미군들 가운데 살아서 본국에 돌아간 사람은 둘리틀 중령, 나중에 대령으로 승진합니다만 포함해서 71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포로로 잡히고 해서 생고생을 합니다. 아주 굉장한 특공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리틀 편대의 폭격이 역사를 바꿉니다. 왜냐? 일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일본 해군 참모본부에서는 이때 다음번에 공격 목표를 어디로 삼을 거냐 해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남쪽으로 가서 뉴기니아와 솔로몬 군도를 점령하고 호주를 공격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미 해군을 작살내야 한다. 그래야 태평양의 제해권을 잡는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미드웨이 섬을 치자.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미드웨이 섬은 북태평양의 북쪽에 있습니다. 알루시안 열도 남쪽에 있는 외딴 섬입니다.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둘리틀 편대가 와서 도쿄를 공격한다 이거예요. 더구나 천황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본토를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과 결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여기서. 자, 6월 4일부터 이제 미드웨이에서 양쪽 해군력이 집중해가지고 싸우는데, 미드웨이를 목표로 해가지고 일본의 대함대가 접근을 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함대가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항공모함이 4척에다가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나구모 진주만 공습의 진주만 기습의 지휘자였던 나고모 중장이 현장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미드웨이를 목표로 해가지고 작전을 한다는 게 미국에 의해서 감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암호가 풀어냅니다. 암호의 승리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이길 수 있었던 제1조건은 암호 해독입니다. 암호 해독을 통해서 일본의 대함대가 미드웨이를 목표로 해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비를 한 거죠. 미국도 항공모함 3척 그리고 비행기 약 200대를 실어가지고 미드웨이에 가까이 붙입니다. 일본은 몰라요. 일본은 미국 함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미드웨이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드웨이는 미 공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본이 이제 반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미드웨이 근해로 접근하는 일본 해군 함대를 향해서 미드웨이 기지에서 출격하고, 또 미국의 새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비행기가 이제 일본 함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선은 미드웨이에 대한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미국 함재기가 날아오니까 미국 함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해서 양쪽 함대는 상당히 거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양쪽 항공모함이 일본 항공모함 4척, 미국 항공모함 3척에서 출격하는 비행기끼리 마치 탁구공을 쳐서 공격을 하듯이 양쪽에서 쏘아 올리는 이 함재기끼리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길고,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오전 9시부터 일본 함대 상공에서 이제 요격 공중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보낸 폭격기를 또 일본의 전투기가 떠올라 가지고 요격을 하는데 대부분이 일본 전투기가 이겨요. 일본 전투기가 방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막아내다가 결정적 순간이 한 번 옵니다. 뭐냐면은 나구모 장군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총력을 다해서 이제는 미드웨이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를 때리려고 자꾸 이 전투기를 보내는 미군 항공모함을 향한 공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비행기에 의뢰를 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폭격할 때 하고 장비하고 저기 항공모함을 공격할 때 무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4척의 항공모함이 갑판 위에서 무기를 바꿔 싣습니다. 폭탄을 바꿔 싣고 이래요. 또 기름도 지금 다시 급유를 하고, 지금 비행기가 갑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갑판 위에 와 있어요. 위에 수백 대가 아니죠. 한 200여 대의 비행기에다가 이제 기름 싣고 무기 달고 하는 이 순간에 미국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서 발진한 37대의 폭격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무기 달고 기름 넣고 하는데 어떻게 방어가 없는 거예요. 사정없이 37대의 이 폭격기가 내려 꽂혀가지고 4척에 폭격을 가하는데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몇 초 사이에 미드웨이 해전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항공모함이 4척이 깔아져 버립니다. 그날 이 해전에서 4척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출동한 항공모함 4척이 없어지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함재기 조종사 한 200명이 전사를 해버립니다. 이걸 채우기가 어려운 거죠. 함재기 조종사만 양성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전에서 일본이 참패를 합니다. 일본 군인들이 약 3,000명 전사하고 미군 전사자는 300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미군도 요코타운이라는 항공모함 하나가 침몰했습니다. 이게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영화 보니까 미드웨이 해전의 그 경과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자, 그럼 미드웨이 해전은 그 뒤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미드웨이 해전으로 태평양의 제해권이 바다를 장악하는 이 힘이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그다음부터는 항공모함 중심의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섬이니까 보급을 받아야 경제가 운영이 되고, 보급망이 있어야 지금 뉴기니아나 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해권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전세가 미국 편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전쟁 역사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로, 하루도 아니죠. 그 몇십 초 사이에 있었던 결과로서 전쟁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점에서 미드웨이 해전은 세계 유명한 해전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꼽힙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해전이 있죠. 뭐 제일 유명한 게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 아닐까요? 나폴레옹 함대가 영국을 치려고 출동을 했다가 넬슨 제독이 지휘하는 함대에 막혀가지고 집니다. 1805년이죠. 그리고 1905년 스시마 해전, 러시아 발트해 함대를 일본 연합 함대가 이 동해에서 아주 거의 전멸시킵니다. 러일 전쟁을 끝장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해전이 미드웨이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운명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죠. 만약 미드웨이 해전에서 아무 해독도 못하고 운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미국 함대가 전멸했다. 그래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늦출 수가 있었어요. 45년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한 48년까지 뭐 전쟁을 끈다든지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독립할 수 있었는지, 원자 폭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만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1942년 4월 미국의 둘리틀 특공 편대의 도쿄 공격, 그게 대응해서 미드웨이 해전, 이렇게 장군 멍군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